네,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 다이쇼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예,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요즘 말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좋은 의미는, 나쁜 의미는 농업인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특시포 같은 정부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모든 숨은 얘기들 또는 숨어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업인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제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7개 군을 대상으로 월 한 15만 원 정도씩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 내에서 이제 경제적 선순환 이런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적인 이제 사업 내용들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이것이 가지는 뭐 긍정적 의미 또는 부정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사업이요? 네,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사실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제 큰 키워드를 정책의 주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 하진 못하지만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7군데에 그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지자체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PT도 하고 막 하는 경쟁 속에서 영호남, 충청, 강원 이렇게 한 군데씩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상들이 이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정선,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신안, 예, 신안이고, 전북은 순창, 경북은 영양, 경남은 남해시, 그다음에 경기도는 연천군, 이제 남해군입니다. 경남은 남해군, 경기도는 연천군, 이렇게 이제 7가지인데.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것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변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 주민들한테 주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곳 선정된 곳과 안 된 곳의 표정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이제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하나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순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민 기본소득이 그전에 있었답니다. 근데 이걸 주게 되니까 농민 기본소득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액수가 전체적으로 합치면 더 많아지긴 하는 건데 줄이자고 했더니 줬다 뺐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반발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업인 기본소득 같은 것이 이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 같은 경우에 이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선정된 쪽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연락이 오시기로는 갑자기 인구가 늘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모 군 같은 경우에는 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인구가 한 1000명 정도가 1000명 이상이 좀 늘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근데 사실 60개 정도의 군에서 49개 군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된 데는 이제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된 곳은 인구가 물론 주변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유입 효과도 있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는 그 지역에서의 경제적 선순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랑 같이 합니다. 지역화폐를 주는 이유는 이 돈이 안에서 쓰여지게 해야 된다는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유출입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돈이 빨려가니까 지역화폐로 이제 그 지역에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소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좀 걱정은 뭐냐면 금융의 문제가 있어요. 소비를 해서 그 돈을 번 자영업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텐데, 그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그 돈을 또 지역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제 서울로 그 돈을 투자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반쪽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좀 줄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군으로 이제 인구가 이렇게 쏠리는 현상들이 옆에 있는 이제 인접해 있는 군들은 약간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뭐 이것이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를 좀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좀 뭐 억울하고 좀 약간 좀 그럴 마음은 좀 있긴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로섬 게임이죠. 물론 어디가 인구가 늘면 어디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인구 증가를 위한 아무 노력을 우리나라 할 필요가 없죠. 외국인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저는 어찌됐든 경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지자체가 노력을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단은 사업 자체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플러스가 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하는 소장님 얘기로 이제 이 주제는 마치고요. 오늘 원래 이제 준비했었던 약간 좀 특집한 같은 중앙정부 2026 회계년도 중앙정부 예산 얘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은 이제 9월 3일 날까지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국감하느라고 이걸 이제 계속 못하다가 저번에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사, 부별심사가 좀 진행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결소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보통 1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야 간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배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감액심사를 먼저 합니다. 감액심사에서 합의가 되면은 이제 감액이 확정되는 거고요. 어느 한쪽이, 여야 간에 누가 한쪽이 반대를 하면은 보류해놓고 감액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감액이 끝나면 증액심사를 하게 되는데, 요 몇 년 동안은 감액심사가 끝나기 전에 11월 30일이 옵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가 되고,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12월 2일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계속 늘어졌던 건 뭐냐면 넘었죠. 12월 2일 넘었던 거는 여야 간의 합의를 하면은 이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부터는 뭐냐면 예결소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소소위라고 얘기하는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근거를 둔 회의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불법성 논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면서 요즘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징역을 얼마 했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장님이 좀 언론의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언론이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알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국회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예산의 각 항에 대해서는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도 원래 못하는데 상임위도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다만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통해서 그 예산 증액을 요청한 거죠. 결국 이제 기재부가 그걸 받아줘서 예산 수정해야 받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확한 표현은 예산안 증액을 요청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마치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올라왔다, 그래서 마치 손을 안 대면 막 그게 다 통과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결위로 오면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싹 무시하고 하는 셈이거든요. 다만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예전에 국회에서 그 예산 업무를 위탁을 받으면서 쪽지를 없애자라는 저희 연구소의 이제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상임이나 뭐나 이런 곳에 얘기가 들어가게 해야지, 막판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카톡 예산, 쪽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최대한 지금 없게 만들었고, 지금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의 이제 의견은, 사실 예결위 오면 상임위도 예결위원의 의견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하는데, 보통 상임위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1년에 내년도 예산에 이걸 좀 넣어달라고 하는 것들이 13조 정도가 됩니다. 13에서 14조 정도씩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은 상임위 의견일 뿐이라는 것들입니다.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국회에서도 이제 국회 예산, 좀 전에 우리 정성 소장이 얘기했지만 국회에서는 예산 증액권이 없습니다. 단 이제 행정부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증액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국회에서 실제 증액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좀 소장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은 매년 크게 변화한다는 착각이에요. 그 사실은 예산은 뭐 신규 예산 기준으로 하면 신규 예산의 액수는 1%도 안 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던 사업 계속하고, 하던 사업을 좀 줄이고 늘리고 아니면 방법을 바꾸고 이런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게 국회로 왔을 때 국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또 뭐 이걸 뭐 깎고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깎는
저 수정률은 저 2%가 안 됩니다. 그 일부 몇 년을 빼놓고는 1%도 안 됐어요, 원래. 그나마도 그게 과감히 깎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깎을 예산을 미리 이렇게 좀 조절해 놨기 때문에 그 사실은 실제로 깎는 거는 뭐 0.23%밖에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그 내용들이 있었고요. 만약에 수정, 심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고 싶으시면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번 그 보고서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국회에서 간역하는 것들이 6조 원 언저리입니다. 6조 원 언저리면 뭐 한 1% 안쪽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아까 정장 소장이 얘기했지만 뭐 깎으라고 이제 가족 예비비에서 일부를 깎는다든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융자에서 한다든가 펀드 투자금을 조정한다든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인 거지 기본적인 세부 사업에서 깎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좀 전에 이제 우리 정창 소장이 얘기했지만 쪽지 예산, 그다음 또는 이제 지역구 챙기기 예산 이 얘기들은 예산 때마다 나옵니다. 사실 의원들은 일부러 이런 것들을 좀 소문을 내기도 해요. 본인들이 얼마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역구 챙기기 예산 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은 중앙 언론으로부터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 나는 지역에 가서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따오느라고 얼마나 혼나고 있는지 아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예산 심의 때 쪽지들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아까 정창 소장이 얘기했지만 요즘은 의원이든 상임이든 예산 요구된 것만 가지고 증액 심사합니다. 그 외 예산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는 것들 보고 우리 이제 쪽지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겨진 진실 중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지자체의 우리 진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앞에 쪽지 예산 잠깐 얘기하면 넓은 의미의 쪽지 예산은 아마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가 밀어넣는 걸 쪽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쪽지 예산은 정말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한 사업을 갑자기 밀어넣는 게 좁은 의미의 쪽지 예산이고 그런 건 지금 거의 사라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서를 내거나 아니면 발언을 할 때 의원들이 꼭 그 사업을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일단 그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쪽지 예산은 좀 그런 좀 모양을 갖고 있고요. 지자체 예산 확보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실세 있어요. 뭐 누구나 이름 대면 알만한 그 양반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대편 후보가 저한테 지금 예산을 얼마 땄다고 자랑하는데 저보고 그 진위를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얼마 땄다고 하나요? 그랬더니 70억 원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을 12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느낀 게 여우 같다. 여우같이 막 부풀려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비판받을까봐 그 사실 70억 원 정도 12년 동안 70억 원이면 특별교부세 뭐 좀 몇 개 갖고 오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여우 같은 건데 상당수 이제 그 정치인들은 자기가 무슨 예산에 중앙정부 사업이 오면 자기가 가져온 것처럼 근데 요즘 표현은 좀 조심하죠. 그 뭐 참여 뭐 확보 노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져왔다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아요. 가져왔다 표현했다가는 선거에 걸리니까 확정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예전에 우리 저 손석도 그렇고 저희가 몇 번 한 10여 년 전인가요? 무슨 PD 수첩인지 무슨 뭐 추정식품인지 그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국회의원들이 따왔다는 예산이 진짜 사실이냐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막상 그게 총선 전에 그거를 보도하려고 했다가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했다가 중지됐어요. 그 높으신 분들이 괜히 냈다가 국회가 화낼까봐 저 빼자고. 왜냐면 그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확보했다는 사업들을 가서 중앙정부 기록부터 찾아보고 그 지방자치단 공무원 찾아보고 했더니 대부분 공무원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온 건데 누가 숟가락을 얻느냐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 정치인들의 발언은 조금 그냥 조심스럽게 보시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즘에 이제 12월달 되면 많이 걸리는 현수막이 뭐 특별교부세 얼마나 따왔다라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이제 보통은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 이제 위에 이제 고위급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보니까 저희가 10년치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역마다 뭐 편차가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그 지역에 오는 정도 수준인 거지, 그것이 정치인이 막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따오거나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오거나 아니면 원래 오던 걸 그렇게 또 얘기하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약간 예전에는 이제 얼토당토였던 게 보통 교부세를 또 많이 확보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그거는 공식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이제 지자체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 공식이 바뀌거나 산식이 바뀌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저는 언론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안이 제출되면 사상 최대 예산. 얼마 돌파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올해만 늘리는 것 같은데 계속 예산 늘어왔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업들도 지역에 오래 올 수밖에 없는 걸 자기들이 새로 한 것처럼, 새로 늘린 것처럼 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고 추세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고 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또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착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26 회계년도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야간에 뭐 쟁점도 많고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사실 11월 30일까지 아마 여야 합의로 합의 처리가 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또 이제 뭐 소소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 사실 뭐 불법적인 논의기구다 이렇게 언론에 예전에 나갔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정 사장님 얘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정부가 정권이다 보니까 예산안이 거의 만들어진 다음에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은 하긴 했으나 아무래도 과거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대통령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했던 것도 그런 의미에서 확장 재정은 확장 재정이지만 기존에 쓰는 사업들 중에서 문제 있는 사업들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관련된 논의가 지금 깊숙이 진행되고 있고, 얘기가 좀 진척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안이 통과되는 지점에 이제 꼭지를 다시 한번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